네, 오늘은 현대의 원자 모형의 전자 배치 원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에 보이는 그림은 여러분 프린트 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돼요. 되게 이제 보기에 거북하죠. 뭐 여러 가지가 막 복잡하게 그려져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을 알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지금 뭐가 이제 이 그림에 그려져 있냐면 지금 세로축을 한번 관찰을 해보면 세로축이 지금 원자번호라는 게 있지, 그치? 그 원자번호가 1번부터 쭉 20번까지 나열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각각의 원자번호에 따른 원소 기호가 써 있죠. 다시 말하면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전자가 하나씩 더 늘어나는 상황인 거지. 이해하시죠? 그럼 이제 이 원자들의 전자들이 이제 각각 다 있을 텐데, 뭐 예를 들어 수소는 원자번호 1번이니까 중성 상태에서 전자가 하나일 거고, 뭐 산소는 원자번호 8번이니까 중성 상태에서 전자가 8개겠죠. 이 전자들이 이제 배치가 돼 있을 때, 이 전자들이 각 오비탈에 어떤 식으로 배치가 돼 있는지, 근데 그때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바닥 상태일 때, 그러니까 바닥 상태일 때라는 건 뭐였어요? 원자들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중에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갖는 상태가 바닥 상태였지.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하자면 각 원자들이 가장 에너지가 낮은 바닥 상태일 때 전자가 어떤 오비탈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정리해서 나타낸 표예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는 지금 박스랑 화살표로 그것들을 나타낸 거고 오른쪽에는 이제 이거를 숫자랑 이제 알파벳을 오비탈로 써가지고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를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서 전자들이 어떤 식으로 배치되어 있을 때 가장 안정하고 가장 바닥 상태인가를 해석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여러분들 왼쪽에 전자 배치 지금 알파벳이랑 이 숫자로 나오는 거 좀 나중에 보고 오른쪽에 있는 지금 박스랑 화살표로 나타내 있는 것들을 볼 텐데 여기 보면은 박스는 뭘 나타내는 걸까? 위에 써 있지. 그치? 하나의 박스는 하나의 오비탈 공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1s 오비탈의 박스 하나인 거지. 그쵸? 2s 오비탈도 박스 하나. 그럼 2p 오비탈은 박스가 몇 개예요? 3개예요. 왜 박스가 3개일까요? 그쵸? 2p 오비탈은 우리가 배웠듯이 px, py, pg로 세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축에 따라서. 그치? 그래서 x, y, z 세 개의 오비탈 공간이 있기 때문에 p 오비탈은 박스가 3개인 거고 그럼 여기는 안 그려져 있지만 여기 d 오비탈 같은 경우는 박스가 몇 개일까? 그치? d 오비탈은 종류가 5개였으니까 만약에 이 밑에다 그리게 되면 5개의 박스를 그리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제 이 박스가 나타내는 게 오비탈 공간이라고 치면 그 안에 있는 이 화살표는 뭘 뜻하는 걸까요? 그치? 오비탈 안에는 뭐가 있어요? 전자가 있지. 그치? 그래서 전자를 나타내는 게 이 화살표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이제 해석을 해보자. 원자번호 1번인 수소 같은 경우는 전자가 몇 개다? 1개다. 그럼 1개의 전자가 어디서 돌고 있다? 그치? 1s 오비탈에서 1개의 전자가 돌고 있다. 그걸 화살표로 표시를 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보도록 해볼게요. 만약에 원자번호의 6번인 아이를 보면 6번이 누구였어요? 탄소였죠. 그치? 그럼 탄소는 전자가 몇 개다? 6개다. 그쵸? 그럼 얘를 보면은 6개의 전자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냐? 여기 첫 번째 박스에 몇 개가 있어요? 화살표가 2개가 있지? 2개. 다시 말하면 1s 오비탈에 전자 2개가 있는 거고 2s 오비탈에도 전자 몇 개?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2p 오비탈에 전자 몇 개가 있어야 돼? 총 2개가 있어야지. 왜냐면 6개 중에 1s 오비탈에 전자 2개 배치했고 2s 오비탈에 전자 2개 배치했잖아. 그럼 2p 오비탈에는 이제 6개 중에 위에 앞에서 1s, 2s에서 4개를 채웠으니까 총 2개가 배치돼야 되는데 그 전자가 하나는 2px 오비탈에 하나는 2py 오비탈에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 거지. 해석이 가능하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네온을 해보자. 네온은 총 10개의 전자 중에 1s 오비탈에 전자 2개가 있고 2s 오비탈에 전자 2개가 있고 2pxo에 2개, 2py에 2개, 2pz에 2개가 있을 때 이가 가장 안정한 전자 배치라는 걸 뜻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하시면서 가장 안정할 때, 가장 바닥 상태일 때는 전자가 어떤 식으로 배치되어 있어야 가장 안정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과학자들이 이미 이 작업을 다 했고 이 규칙을 3가지 정도를 끌어냈어요. 그래서 그 규칙들을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전자 쌓음 원리예요. 그러니까 쌓는다는 건데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전자를 차곡차곡 쌓아야 가장 바닥 상태 전자 배치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뭘 어떻게 쌓아라?
봅시다. 여기 지금 이 그래프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그치? 우리가 수소 원자와 다전자 원자의 에너지 주니까 다르다. 그러면서 이제 다전자 원자 같은 경우는 주양자수도 에너지에 영향을 주지만 오비탈 모양인 부양자수도 에너지가 결정되는데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서 배웠었잖아. 기억나셔야 돼요. 1S가 가장 에너지가 낮았고 그 다음 누구였어요? 2S였죠. 그 다음 2P, 그 다음 3S, 3P, 그 다음에 누구였어요? 그쵸. 예외적으로 여기는 안 써있지만 4S가 3D보다는 에너지가 약간 낮게 측정이 됐고 그 다음으로 누가 나온다? 그치. 3D가 나왔지. 그래서 지금 에너지가 1S, 2S로 올라갈수록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전자들이 채워질 때 어떻게 채워져야지 가장 안정하다? 차곡차곡 채워져야지 안정하다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전자 싸움 원리인데 이 전자 싸움 원리를 우리가 먼저 알기 전에 하나의 규칙을 잠깐 보고 갑시다. 이거 다음 라운드에 나올 규칙인데 보시면은 이 오른쪽에 아까 우리가 분석한 표가 있잖아요. 표에 박스가 있는데 박스가 아까 오비탈을 뜻한다 그랬죠? 하나의 오비탈에는 화살표가 몇 개까지만 들어가요? 그렇죠. 2개까지밖에 안 들어가요. 1개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2개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3개, 4개 이렇게 화살표가 들어간 경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표를 보면서 유추할 수 있는 건 하나의 오비탈에는 최대로 전자가 몇 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요. 2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를 일단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뒤에 나오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인데 그건 좀 이따 다시 설명하고 일단 이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아는 과정 하에서 지금 전자 싸움 원리를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 이 왼쪽 오른쪽에 보이는 이 그래프는 전자 싸움 원리에 의해서 어떤 애는 지금 전자가 배치되어 있는 거고 어떤 애는 그렇지 않은 건데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구분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지금 리튬에 대한 전자 배치예요. 그럼 리튬은 지금 원자 번호 3번이니까 전자가 몇 개? 3개란 말이지. 그럼 3개의 전자가 배치될 때 왼쪽에 있는 이 그림처럼 왼쪽에 있는 그림은 어떻게 보였어요? 여기 보니까는 왼쪽에 있는 1S에 몇 개 전자 배치? 그치, 1S의 전자 배치 2개. 그 다음에 어디에 올라가 있어요? 그치, 2S의 전자 하나가 배치가 돼 있지. 그치? 그런 거랑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1S에 하나, 2S에 하나, 2P에 하나 전자가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럼 이 왼쪽에 있는 애가 더 안정하고 바닥 상태일까요? 오른쪽에 있는 애가 더 안정하고 바닥 상태일까요? 어떻게 하라 그랬지 아까? 차곡차곡 다 쌓으라 그랬지. 어떻게 차곡차곡 쌓았냐? 에너지가 낮은 오비탈부터 가득가득 채워서 차곡차곡 쌓으면 그게 안정한 상태예요. 보면 지금 왼쪽은 1s 오비탈에 전자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지? 그치? 각 오비탈에 전자는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2개가 다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다음으로 에너지가 높은 2s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른쪽 그림은 1s에 공간이 있어. 2개까지 전자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전자 하나가 더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더 낮은 에너지를 가지고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가 어디가 있어요? 여기가 있죠. 그렇죠?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 1S에 있던 애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1로 들떠 올라간 거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전자 싸움 원리는 다시 정리합니다. 차곡차곡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수만큼 에너지가 낮은 오비탈부터 가득가득 채워져 있을 때 이게 가장 안정한 바닥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쪽의 표를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보시면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는 거잖아. 그치? 보면 1S가 2개 다 차고 나서야 2S가 차고, 그치? 2S가 다 차고 나서야 2P가 차고, 2P가 다 차고 나야 3S가 차고, 3S가 다 차야 3P가 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낮은 오비탈부터 차곡차곡 전자들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지 그게 가장 바닥 상태다. 이게 안 되는 경우, 그치? 전자 싸움 원리에 위배되는 경우는 무슨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쵸? 들뜬 상태가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앞에서 말했던 파울리의 베타 원리예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의 박스에는 화살표가 몇 개까지 들어간다? 2개까지 들어간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오비탈에는 전자가 2개까지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살표로 나타내는 방법 말고 지금 왼쪽에는 보니까 점으로 나타낸 거지, 전자를. 그래서 지금 왼쪽처럼 이렇게 전자가 하나의 박스, 하나의 오비탈에는 2개까지 들어가지 이런 식으로 3개까지 들어가는 건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상태. 이런 상태는 자연계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화살표의 방향이에요, 방향.
보시면 화살표가 지금 각 박스 안에 다 배치가 돼 있는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화살표의 방향이 다 어때요? 하나의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화살표의 방향. 위, 아래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위아래, 위아래. 전부 다 방향이 달라요. 하나의 박스에 들어가 있는 화살표인 경우에는. 그치? 그래서 여기만 봐도 위아래고, 여기를 봐도 위아래고, 여기를 봐도 위아래고, 다 위아래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전자가 하나의 오비탈이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전자 2개의 화살표 방향을 다르게 표시했다는 거는 이 전자 2개의 어떤 상태가 다르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뭘 의미하냐? 이 화살표 방향이 의미하는 건 전자의 자전 방향이에요. 자전은 뭐예요? 자기 자리에서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이제 자전이지. 그래서 전자는 공전도 하지만 오비탈 안에서 어쨌거나 움직이는 그런 공전 형태의 움직임도 있지만 그 공전을 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리에서 좌전을 하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요. 달이 또 그렇잖아. 그렇지? 달이 지구 주위로 공전을 하면서 또 자전을 하고 지구도 마찬가지고 태양 주위로 공전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또 자전을 하죠. 그래서 이 자전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화살표 방향이. 그럼 화살표 방향이 다르다는 소리는 뭐예요? 그렇지, 자전 방향이 다르다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보니까 바닥 상태는 2개의 전자가 하나의 오비탈 안에 존재하는 경우는 자전 방향이 달라야지만 바닥 상태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 자전 방향이 왜 달라야 되냐까지는 여러분들이 깊게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혹시 궁금해하는 친구가 있어서 설명을 할게요. 지금 2개의 전자가 그치? 오비탈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전자는 정기적으로 뭘 떼요? 이제 마이너스를 띈단 말이에요. 그럼 마이너스를 띄는 전자끼리는 무슨 힘이 작용되고 있어? 그래서 청력이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부딪히지 않아. 근데 이제 얘네들이 자전을 하게 되면 이제 전자가 움직이면은 뭐가 흐르니? 이제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전자의 어떤 자전이나 움직임을 통해서 주변에 이제 자기장 같은 게 생기는데 얘네들이 지금 자전 방향이 똑같은 경우는 무슨 힘이 생기냐면 밀어내는 힘이 또 생긴대요. 근데 얘네들이 만약에 자전 방향이 달라. 하나는 시계 방향이고 하나는 반시계 방향이면 원래는 이제 청력이 얘네들이 마이너스를 띠기 때문에 있는데 이 자전 방향이 다르면 인력이 생긴대. 그럼 생각해봐. 한 공간이라는 오비탈 안에 얘네들이 둘이 존재해야 돼. 그럼 왼쪽 그림처럼 청력만 계속 작용해. 그것보다 청력이 작용하더라도 얘네들이 자전 방향이 달라서 인력이 작용해야 한 공간 안에 있기가 더 쉽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그런 여러 이제 물리적인 이유를 쉽게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어쨌건 이제 자연계에서 바닥 상태는 하나의 오비탈에 들어가 있는 전자 2개는 자전 방향이 다를 때 이게 바닥 상태다. 이게 파울리의 베타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훈트 규칙을 설명할게요. 훈트 규칙은 이름 외우기 쉽게 하려고 지금 닥스 훈트를 데리고 왔죠. 그래서 훈트 규칙은 여러분들이 먼저 이 오른쪽에 있는 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이 표를 보실 때 여러분 2P, 그 다음에 3P 얘네들을 좀 눈여겨 한번 보실래요? 여기 2P, 3P 보자. 2P, 3P 다 P오비탈이고 종류가 몇 개다? 각각 3개씩이다. X축, Y축, G축. 근데 EPX, EPY, EPG는 에너지 준위가 같았어요? 달랐어요? 기억 안 나요? 이게 1S고 2S고 EPX, EPY, EPG 3P도 X, 3P, Y, 3PG도 마찬가지고 얘네들 3개는 다 에너지 준위가 같아요. 이 3PX, 3PY, 3PG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같을 때 전자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보면은 여러분들 화살표를 보세요. 에너지 준위가 지금 같은 애들의 전자가 채워질 때 처음부터 쌍을 이루면서 채워지니 아니면 빈 공간을 다 채워주고 나서 빈 공간이 없을 때 쌍을 이루니 얘네를 쫙 보세요. 어때요? 그쵸? 빈 공간이 있을 때는 빈 공간부터 들어가지. 먼저 처음 거 채워졌어요. 그럼 이제 전자 하나가 더 많아진 경우는 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비어있는 대로 들어가는 거지. 질소도 마찬가지지. 여기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비어있는 공간이 있으면 다 전자가 먼저 채워지고 지금 질소보다 전자 하나가 많은 산소 같은 경우는 비어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이제 쌍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훈트 규칙은 뭐냐면 에너지 준위가 같은 애들, 다시 말하면 EPX, EPY, EPG 또는 3PX, 3PY, 3PG 그 다음 또 누가 같을까?
그치? 3d 오비탈을 5개. 걔네들도 각각 에너지 주니까 똑같아요. 에너지 크기가. 그래서 에너지 크기가 같은 애들한테 전자가 채워질 때는 비어있는 데부터 먼저 들어가라는 게 혼투 규칙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얘를 보시면 위에 거랑 아래 게 있지? 아마 탄소의 전자 배치인 것 같은데 지금 위에 있는 그림이랑 아래에 있는 그림이랑 누가 바닥 상태다? 그치? 아래가 바닥 상태다. 왜냐면 지금 EPX, EPY, EPG는 아까 얘기했듯이 에너지 준위가 같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 싸움 원리는 에너지 준위가 낮은 애부터 가득가득 채워지라는 건데 지금 PX가 PY보다 에너지 준위가 낮은 게 아니잖아요. 얘네 세 개가 다 에너지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전자가 채워질 때는 이렇게 처음부터 쌍을 이루는 게 아니고 이렇게 뛰어서 빈 공간 있으면 비어있는데 먼저 들어가라는 게 지금 혼투 규칙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돼? 뭐 쉽게 또 이거 비유를 해보자. 우리가 버스를 탔어. 좌석 버스를 탔는데 두 좌석 중에 한 좌석에 누가 앉아있는 곳이랑 그 다음에 두 좌석 다 비어있는 데랑 어디 가서 앉는 게 편해? 그치? 둘 다 비어있는 데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게 편하죠. 그치? 그래야 뭐 옆에 다리도 조금 벌리고 앉을 수 있고 뭐 짐도 옆에 둘 수 있고 그치? 편하는 거지.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그것처럼 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전자들이 들어가는데 하나의 오비탈의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갈 수는 있긴 하지만 PX, PY, PG는 어차피 에너지가 똑같잖아. 그치? 에너지가 똑같을 때 여기 지금 전자가 하나 들어가 있어. 그럼 그 다음 전자가 채워질 때 굳이 같은 공간 안에 들어가서 청력이 서로 발생하는데 지지고 볶는 것보다는 에너지가 같으면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서 거리를 멀리 떨어지게 하면서 서로 청력이 적게 하는 게 더 안정해지겠지. 그래서 그런 의미로 혼투 규칙이 설명이 됩니다. 그럼 전자 배치를 우리가 지금 박스랑 화살표로 나타내는 방법들을 배웠고 3가지 원리랑 규칙을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되는데 또 하나 이제 전자 배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우리가 이 박스랑 화살표 위에도 오른쪽에 보이듯이 이런 식으로 쓸 줄 알아야 되는데 뭐 어렵지 않아요. 보시면 지금 수소 같은 경우를 보면 어디에 전자가 배치돼 있어요? 바닥 상태에서 1s 오비탈에 전자가 배치돼 있지? 그럼 주양자수 1인 거고 소문자로 s 오비탈에 전자가 몇 개가 있다? 1개가 있다. 그래서 오비탈 위에 위첨자로 배치되어 있는 전자를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베릴륨 해보자. 베릴륨은 전자가 몇 개예요? 4개인데 어디 배치돼 있어요? 1s에 2개, 2s에 2개가 배치돼 있지 바닥 상태에서. 그럼 1s에 전자 2개 배치돼 있고 2s에 전자 2개가 배치돼 있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질소는 전자 몇 개예요? 7개지. 1s에 2개, 2s에 2개, EPX에 하나, EPY에 하나, EPZ에 하나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럼 써보면 1s에 2개, 2s에 2개, EPX에 하나, EPY에 하나, EPZ에 하나 이렇게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P 오비탈 같은 경우는 X축, Y축, Z축으로 얘네들이 나뉘죠. 그럴 때는 미첨자로 걔네들 방향을 표시를 해주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도 쓸 수 있냐면 1s2, 2s2, EP3으로 써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P에 방향축이 안 써 있어요. X, Y, Z라는 게. 그런 경우는 P 오비탈 3개를 다 묶어서 써줄 때는 그냥 EP라고만 쓸 때가 있답니다. 뭐 어렵지 않죠? 쓰는 방법. 그럼 프린트를 채우면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7페이지를 먼저 넘기세요. 7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은 현대적 원자 모형에 의한 전자 배치 있죠? 거기부터 이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진짜 전자 배치 표기법인데 지금 헬륨과 리튬의 전자 배치를 표기하는 방법들이 일단 박스표에 나와 있죠. 화살표로. 헬륨 같은 경우는 전자 2개인데 그게 바닥 상태에 있으려면 1s 오비탈에 전자 2개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1s 오비탈에 화살표가 위아래로 스핀 방향이 반대로 표시되어 있는 게 바닥 상태였던 거고 리튬 같은 경우는 아까 했었죠. 3개의 전자 중에 1s에 2개, 2s에 하나 있어서 전자 배치 표기법으로 표시가 돼 있고 박스로는 이제 1s 오비탈의 위아래 그 다음에 2s에 하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 배웠죠? 그렇죠? 앞에는 주 양자수를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비탈 종류를 소문자로 써주시면 되고 그 오비탈에 들어가 있는 전자수는 오비탈 위에다가 위첨자로 써주시고 P 오비탈이나 D 오비탈처럼 방향이 있는 경우는 아래 첨자로 그 방향을 표시해 주시면 된다. 이게 배치 표기법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개념이 하나 들어가는데 헬륨과 리튬의 홀 전자 개수를 쓰라고 나와 있어요. 홀 전자에서 홀이 뭘까?
그치? 홀로 있을 때 그 홀이지. 다시 말하면 하나의 오비탈에는 전자가 몇 개까지 들어가요? 2개까지 들어가는데 한 개만 들어가 있는 걸 홀전자라고 해요. 그럼 헬륨 같은 경우는 홀전자가 있어요? 그치? 헬륨은 홀전자가 없지. 빵개지. 리튬은 여기 하나 있잖아. 그치? 그래서 리튬은 홀전자 개수가 한 개다. 그래서 이 홀전자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현대적 원자 모형에 의한 전자 배치 원리. 다시 말하면 바닥 상태가 되려면 어떤 원리들을 다 만족을 해야 되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닥 상태가 되려면 우리가 배웠던 3가지 원리와 규칙을 다 만족을 시켜야지만 바닥 상태예요. 3개 중에 하나라도 만족이 안 되는 경우는 걔는 바닥 상태 전자 배치가 아니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럼 1번 에너지가 낮은 오비탈부터 순서대로 전자가 채워진다. 뭐였어요? 그치? 전자 쌓음 원리였죠. 그쵸? 그 다음에 한 개 오비탈에 채워질 수 있는 최대 전자수는 2개까지지. 그 다음에 이때 두 전자의 스핀 방향은 무슨 방향이어야 된다? 써있네. 반대 방향이어야 된다. 이거 뭐였어요? 그치? 파울리의 베타 원리였죠. 파울리의 베타 원리. 그 다음 3번.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에서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 EPX, EPY, EPZ 또는 3D 오비탈 얘네들한테 전자가 채워질 때는 전자들은 가능한 한 쌍을 이루지 않도록 홀로 먼저 채워져라. 이게 뭐였지? 닥스-훈트 생각하라 그랬지? 훈트 법칙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래 원자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먼저 화살표로 나타내래요. 그럼 질소부터 해보자. 질소는 전자가 몇 개? 7개. 그러면 위에서 했던 원리들과 규칙을 다 만족시키게끔 해야 바닥 상태라 그랬지. 전자 싸움 원리, 파울리 메타 원리, 훈트 법칙을 다 만족시키게끔 그려 넣읍시다. 그러면 1s 오비탈의 전자 몇 개? 2개 위아래. 2s에도 2개 위아래. 그럼 7개 중에 4개 채웠으니까 몇 개 남았어요? 3개 남았죠? 그럼 3개를 어떻게 채워라? 에너지 오비탈 같을 때, 오비탈 에너지가 같을 때는 어떻게? 따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시면 되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만약에 이 화살표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거 바닥 상태일까 아닐까? 이거 바닥 상태?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은 화살표를 다 위부터 이렇게 채워가지고 무조건 위부터 들어가야고 생각을 하시는데 화살표가 꼭 어떤 방향, 다시 말하면 위부터 채워져야 된다 또는 아래부터 채워져야 된다. 뭐 다시 말하면 스핀 방향이었으니까 뭐 시계의 방향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 또는 반시계 방향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 이런 법칙이나 원리는 없었잖아요. 그렇지? 먼저 홀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건 있었어도 그리고 이제 같이 들어갈 때 한 공간 안에 전자가 2개가 같이 들어갈 때는 스핀 방향이 반대여야 된다 이런 건 있었어도 한 공간에 전자가 하나 들어갈 때 걔는 어떤 방향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밑에 것처럼 이렇게 그려도 얘는 바닥 상태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탄소는 옆에 했던 질소보다는 전자 하나가 적지. 그치? 그러면 위아래, 위아래, 그 다음 어떻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바닥 상태예요? 아니에요? 맞지? 위로 해도 되고 위아래로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해봅시다. 2개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거 바닥 상태일까 아닐까? 이거 바닥 상태? 맞아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EPX, EPY, EPZ의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다 똑같았잖아. 근데 법칙 중에 꼭 X부터 Y부터 G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채워져야 된다? 이런 법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X 채워지고 G 채워지고 Y 채워져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됐죠? 그래서 순서가 뭐 X, Y, G로 꼭 채워져야 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럼 이제 그 밑에 있는 문제들 해봅시다. 산소랑 규소를 오비탈로 배치를 바닥 상태를 나타내 보라고 하는 게 지금 문제였는데 잘 안 보니까 위에다 올려서 할게요. 그럼 산소는 지금 전자가 몇 개예요? 8개잖아. 원자번호 8번이 써 있으니까. 그럼 얘를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그냥 먼저 박스로부터 먼저 나타내 볼게요. 박스로. 그럼 8개니까 아까 했던 질소보다는 전자가 하나가 더 많은 거지. 그러면 1개 위아래, 2 위아래 됐나요? 그럼 이제 8개 중에 4개 채워줬으니까 4개 채우면 되니까 하나, 둘, 셋. 그 다음 어떻게 알아? 넷.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홀로 먼저 들어가고 이제 홀로 공간이 없으면 이제 쌍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럼 얘도 해보자. 이거 바닥 상태일까 아닐까?
이거 바닥 상태 맞지, 그치? 얘도 마찬가지예요. 꼭 쌍이 들을 댈 때 먼저 X부터 무조건 쌍을 먼저 만들어라 이런 거 없었잖아. 그치? 그래서 밑에 있는 것도 바닥 상태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 두시면 돼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이제 씁시다. 전자배치 폭격법 1s2, 2s2, 그 다음에 2p, x의 2, 2p, y의 1, 2p, z의 1 이런 식으로 쓰면 얘가 바닥 상태가 되는 거겠지. 근데 이제 선생님 가끔 1s2, 2s2, 그 2p의 4로 쓰는 경우가 있어. 이게 지금 이렇게 바닥 상태를 나타내라 그래서 이렇게만 나타내면 이게 정확한 정답일까요? 그러니까 선생님 앞에서 설명했지만 P의 X, Y, Z를 안 쓰는 경우 그냥 이 P로만 쓰는 경우는 X, Y, Z를 다 통틀어서 P 오비탈을 다 말한다는 거였는데 거기 4개가 들어가 있긴 4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쓰라 그랬을 때 이렇게만 쓰면 될까? 안 되지. 요 배치가 지금 요 배치도 되지만 누구도 이 배치가 돼? 1S2, 2S2, 2PX2, 2PY2 얘도 요 배치잖아. 총 P 오비탈에 4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8개 중에. 그럼 얘를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S에 2개, Y에 2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비어 있는데 지금 쌍으로 들어가 있으면 이건 바닥 상태 아니었던 거지. 뭐에 위배가 돼요? 그치? 훈투 법칙에 위배가 되지. 그럼 얘는 바닥 상태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써버리면 이 경우도 되지만 이 경우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바닥 상태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관식에서 만약에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오비탈로 나타내세요 하면은 이 끝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X, Y, G로 풀어 써줘야 정확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유념을 하세요. 그럼 다음 문제는 이제 규소네요. 전자가 14개나 돼요. 그러면 먼저 박스로 한번 나타내 보고 배치를 해봅시다. 그럼 1S, 2S, 2P, 3S, 3P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럼 위아래, 위아래, 위, 아래. 몇 개 채워졌어요? 10개. 그럼 4개 남았지? 여기 2개 채워지고 나머지는 하나씩 채우시면 되죠. 이해되죠? 그럼 얘를 씁시다. 1S2, 2S2, 2P 6으로 쓰면 될까 안 될까? 상관없지. 얘는 경우의 수가 없잖아. 2P 6은 그냥 가득 P 오비탈에 전체 다 전자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한꺼번에 써줄 수도 상관없어요. 2PX2, 2PY2, 2PG2로 써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2P6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렇지? 경우의 수가 없으니까 하나밖에. 그 다음에 3S2, 그럼 3PX에 하나, 3PY 하나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이게 이제 바닥 상태 전자 배치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럼 교과서 67페이지 확인 5번을 풀어보고 프린트 6페이지를 배워봅시다. 보자. 그림 가해서 다해서 탄소 원자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골라보래요. 우리 열심히 배웠지. 뭘까요? 바닥 상태 전자 배치? 다 알고 있죠? 나지 나. 그럼 가는 뭐에 위배가 돼요? 이제 훈투 법칙에 위배되지. 쌍으로 들어가지 말고 먼저 홀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먼저 쌍으로 들어가 있었죠. 다는 뭐에 위배돼요? 그치, 전자 쌍 원리에 위배되죠. 여기 에너지가 더 낮은 공간에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데 더 높은 공간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차곡차곡 안 쌓였지. 이해되시죠? 그럼 프린트의 6페이지에 있는 이제 양자수 4가지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웁시다. 교과서에는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깊게 안 들어가고 그냥 각각의 양자수가 뭘 의미하는지 정도까지만 배울 거예요. 보자. 그럼 주양자수는 우리 배웠죠? 주양자수는 1, 2, 3, 4 이렇게 나타냈는데 알파벳으로 보면 이제 소문자 N으로 얘를 대표해서 표시를 해요. 그럼 주양자수는 뭐를 결정한다? 그렇지,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결정을 한다. 그래서 보호 모형에서 주양자수는 뭘 의미했어요? 전자 껍질을 의미를 했죠. 전자 껍질의 에너지 크기. 됐나요? 그 다음에 주양자수가 클수록 에너지 준위는 어떻게 돼요? 1, 2, 3, 4로 갈수록 에너지 준위는 높아졌고 그로 인해서 오비탈의 크기도 어떻게 됐어요? 보시면 여기가 1, 2, 3이지 오비탈의 크기가 커졌죠. 왜냐면 원자핵으로부터 멀리까지 돌아다닐 수 있는 전자는 더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주양자수는 우리가 이미 배웠고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양자수로 방위양자수도 우리 배웠었어요. 방위양자수는 보니까 소문자 L로 나타낸대요. 방위양자수는 뭐를 결정하는 양자수였다? 그치, 모양, 오비탈 모양. 그쵸? 그래서 S 오비탈은 그 모양, 그치? 그 다음에 P 오비탈은 R형 모양.
그다음에 디오비탈은 뭐 이렇게 도넛 모양도 있고 네이크로바 모양도 있고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정도로 배웠죠. 그래서 이렇게 오비탈이 S오비탈이냐 P오비탈이냐 D오비탈이냐 그 모양을 결정해주는 양자수를 방위 양자수라 그래요. 이해하시죠? 다음에 이제 자기 양자수가 있어요. 자기 양자수는 뭐를 구분해 줄 수 있는 양자수냐면 먼저 이제 나타내는 방법은 M하고 그 다음에 L을 미첨자로 써줘서 얘를 나타내는 이제 표식인데 얘는 뭘 결정하냐면 방향을 결정하는 거, 공간적인 방향. 그러니까 P오비탈이라는 거는 다 아령 모양이었잖아. 근데 PX, PI, PZ 그 방향축이 다르죠. 그래서 PX, PI, PZ를 구분해 줄 수 있는 건 그 방향이 어떤 방향인가죠. 그렇지? 그래서 이 방향을 결정해 주는 양자수를 자기 양자수라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스핀 자기 양자수는 M하고 미첨자 S로 쓰는데 얘는 뭘 구분해 주는 거냐면 전자의 자전 방향을 구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화살표를 업다운으로 나타냈잖아요. 그렇지? 그치? 한 공간에 있는 전자는 자전 방향이 반대여야 된다. 뭐 이런 거 배웠었죠. 그치? 하나는 시계 방향이면 다른 애는 반시계 방향이어야 되지. 그치? 그래서 전자의 운동 방향을 구분해 주는 양자수가 스핀 자기 양자수예요. 그래서 화살표로 나타낼 땐 업다운을 사용한다.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럼 이제 배운 거 가지고 프린트를 채워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프린트 6페이지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비탈에 관련해서는 저번에 채웠던 것 같고 그렇죠? 그 밑에 있는 주 양자수부터 이제 채웁시다. 주 양자수는 오비탈의 뭐를 결정하는 양자수였어요? 그렇지? 에너지 준위를 결정하는 양자수였다. 됐죠? 주 양자수가 클수록 전자는 원자핵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가 높은 거죠. 그렇죠? 보어 원자 모형에서는 뭐에 해당한다? 전자 껍질에 해당한다. 그럼 주양자수 1은 전자 껍질 K, 2는 L, M은 3, N은 4 이렇게 되는 거였지. 됐나요? 다음에 방위 양자수는 L로 하고 부양자수라고도 불러요. 뭐를 결정하는 양자수?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하는 양자수. S오비탈이냐, P오비탈이냐, D오비탈이냐 요거를 구분해주는 양자수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이 밑에 있는 내용은 그냥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방위 양자수의 정의를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세 번째, 자기 양자수는 M하고 미첨자 L이었는데 오비탈의 공간적인 뭐를 결정하는 양자수? 방향을. 그래서 PX 오비탈이냐, PY 오비탈이냐, PZ 오비탈이냐를 구분해주는 양자수인 거지. 그치? PX, PY, PZ의 방위 양자수는 다 똑같잖아. 다 아령 모양으로 모양이 같으니까 P오비탈로. 얘네들을 구분해줄 수 있는 건 방향이 다른 거지. 그래서 자기 양자수로 이 PX, PY, PZ를 구분해줄 수가 있는 거죠. 역시나 이 밑에 있는 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스핀 자기 양자수는 M하고 미첨자 S로 쓰는데 누구의 운동 방향에 따라서 결정돼요? 그렇죠. 전자. 그래서 전자의 운동 방향이 몇 가지? 두 가지 방향이었죠. 그렇지? 두 가지 방향이었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나타낼 때 하나는 플러스 2분의 1,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한다고 합니다. 요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어떤 현상들을 이해해 보는데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는 불꽃 반응이에요. 여러분 불꽃 반응 많이 들어보셨죠? 언제 들어보셨어요? 그렇지? 중학교 때부터 늘 들어왔었잖아. 불꽃 반응. 그렇죠? 그럼 이제 불꽃 반응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이 뭐였냐면 이제 금속을 이제 묻혀가지고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 불꽃에 데웠을 때 그 금속마다 색깔이 다른 빛이 나온다. 그렇죠? 뭐 나트륨은 노란색, 스트론튬은 빨간색 뭐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면 돼? 먼저 선생님이 나트륨을 여기다 지금 묻히고 나서 이걸 가지고 선생님이 불꽃에 갖다 댈 거예요. 보니까 무슨 색이 나와요? 그렇지, 노란색 빛이 나오지. 그럼 이거 어떻게 원리를 여러분도 설명할 수 있을까? 그렇지. 나트륨에 이제 안정된 상태로 전자들이 배치되어 있다가 불꽃에다 대주면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그 에너지를 이 전자가 어떻게 해요? 흡수해서 들뜨는 거지. 그럼 들떴다가 떨어지면서 이제 가시광선 영역 중에 우리 눈에 보이는 노란색 빛이 가장 강하게 나옴으로 인해서 나트륨을 불꽃 반응을 대면은 노란색 빛이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그 에너지 차이 값이 가시광선 영역이 노란색이 가장 강한 거예요, 나트륨은. 그래서 나트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란색 빛이고 금속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아까 얘기했던 스트론튬. 보시면 어때요? 불꽃색이? 이번은 붉은색인 거지. 그치? 그래서 어떤 파장의 빛이 가장 강하게 우리 눈에 인식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빛깔의 색깔이 달라지는데 나트륨과 달리 스트론튬은 붉은색 빛이 더 이제 강하게 나온 거지.
그럼 뭐 구리를 또 해보자. 구리를 선택해서 이제 구리 같은 경우는 약간 푸른색 빛인 거죠. 그렇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륨. 바륨도 약간 비슷하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을 이제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지금 배운 거예요. 좋나요? 저만 좋나요? 그래서 이 불꽃 반응이 결국은 뭐예요? 그치. 우리가 이제 불꽃놀이인 거지. 이제 그래서 폭탄에다가 각각의 금속을 섞어가지고 쏘는 거예요. 하늘 위로 불을 붙여서. 그럼 이제 화약이 안에서 터지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가해지는 거고, 그 화약 안에 들어가 있는 금속이 그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금속 안에 있는 전자가 위로 들떴다가 떨어지면서 차이값만큼의 전자계파가 방출되는 게 우리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또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은 뭐냐면 이 그림이 뭐예요? 오로라 혹시 들어봤어요? 밤하늘에 이렇게 네온 사인처럼 막 여러 가지 빛깔이 펼쳐지는 거. 이제 북극이나 남극 어느 특정 지역에서만 잘 보이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오로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 지금 이 그림에 보면은 왼쪽과 오른쪽에 붉은색과 푸른빛이 있는데 지금 왼쪽에 있는 얘가 누구냐면 태양이에요, 태양. 그렇지? 그리고 여기 지금 오른쪽에 푸른빛 사이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조그만한 애가 누구냐면 지구예요. 그럼 이제 태양에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매일 쏟아지고 있어요. 그걸 이제 태양풍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이제 자외선도 태양으로부터 오지만 태양에서는 자외선보다 에너지가 훨씬 큰 뭐 감마선 뭐 이런 애들이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너지가 엄청 크기 때문에 이런 태양풍이 그대로 지구에 다 와가지고 쏟아지면 지구의 생명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들 여러분들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엄청난 조건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자외선이나 그런 강력한 전자계파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또 할 수 있는 거고, 그치? 지구의 크기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호흡할 때 사용하는 산소도 이 비율이 공기 중에 비율이 이 정도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그치? 지구로부터 태양까지의 거리도 되게 중요하지. 너무 멀리 떨어지거나 너무 가까워지면 또 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물이 존재가. 물은 거의 생명체의 80%를 차지하는데, 그렇죠? 이 외에도 되게 많은데 또 하나 오늘 다룰 거는 이 태양풍이 오게 되면은 지구가 뭘 형성을 하냐면 여기 지금 뭐 푸른색 보이죠? 이 뭘 보호막을 형성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보호막이 이 태양풍을 막아준단 말이에요. 이 보호막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우리가 나침판을 가지고 항해를 하잖아요. 그럼 나침판을 가지고 어떻게 항해를 해? 나침판이 기계가 아니고 그냥 철 조각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북극을 나침판에 N극이 항상 북극을 가리킨단 말이야. 바닷가에서 망망대해에서 주변에 아무 건물이나 산이나 이런 거 위치 파악이 불가능할 때 옛날엔 나침반 가지고 했던 거죠. 그럼 어느 바다를 가더라도 북극 쪽을 나침판의 N극이 항상 바라보게끔 움직인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지구 자체의 북극 쪽이 S극이기 때문이에요. 남쪽이 N극이고. 그래서 우리 같은 부호끼리는 서로 잡아 당기잖아요. 그치? 자기당도 마찬가지고 전기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구의 북극이 S극을 이렇게 뛰다 보니까 나침판에 N극을 자꾸 잡아 당겨가지고 나침판의 N극이 자꾸 북극 쪽으로 이렇게 향하면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제 항해를 할 수 있었던 거지. 그러면은 우리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배울진 거가 생각날지 모르지만 자석 주변에 철가루 뿌리면 막 철가루가 어떤 특정한 형태로 힘을 받아서 배열되는 거 본 적 있죠? 그러니까 지구 자체가 뭐냐면 자석이에요. 그래서 지구 자체가 자석이기 때문에 자석 주변에도 이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이 자기장이 지금 보호막인 거야.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에너지를 이 자기장 보호막이 가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치? 근데 제가 태양이 주기적으로 활동을 엄청 세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보호막이 약간 금이 간대요. 그래서 그 금을 타고 태양풍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하늘에 있는 여러 가지 기체 중에서 그 태양풍을 흡수를 해버리는 거지. 그럼 기체가 태양풍을 흡수하면 어떻게 돼? 에너지가 많아지면서 전자가 위로 들뜨겠죠? 들떴다가 다시 안정해지고 떨어지면서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하늘에서 발산을 하는 게 이제 오로라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오로라 형상도 우리가 배운 걸 토대로 이해할 수가 있답니다.